한국이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프랑스가 200억 원씩 가져갔습니다. 45년 동안 말이죠.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 자랑하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남의 손에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가 부자가 되는 구조. 연간 5조 원. 45년이면 얼마입니까? 한국이 2년 만에 우리를 넘는다고요? 꿈입니다. 회의장엔 웃음이 터졌죠. 전 세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단 2주 후, 그 웃음이 멈췄습니다. 통영 바다에서 일어난 일. 파리를 침묵시킨 그 사건. 45년 기술 독점을 단 2년 만에 무너뜨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처참히 실패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 척당 200억 원.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프랑스에 내야 하는 로열티입니다. 45년 동안 한국이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가 부자가 됐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해양공학 분석가로 25년간 이 구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월요일 아침, 그 45년 역사가 끝났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삼성, GTT 45년 독점 깼다. KC-EC 상용화 성공. 설마 2년 프로젝트로 45년 기술을 넘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런던 로이드 성급 본사 12층. 제 옆자리에 앉은 톰슨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마이클, 로이터도 터졌어. BBC도 속보 띄웠고.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헤드라인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까지.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GTT의 LNG 화물창 기술 독점을 깼다. 독자 개발한 KC-EC 시스템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멤브레인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했다. 저는 25년 동안 기술을 연구했지만 이런 헤드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엔지니어가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은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운반하는 기술이죠. 철판 한 장의 균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 0.01mm의 틈새도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프랑스 GTT만이 이 기술을 독점해왔던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GTT 기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파리 본사를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였죠. 표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5년간의 유일한 표준. 한국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 때마다 이 기술을 빌려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세계 조선 시장의 70%를 장악한 한국 기업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만든 배 위에는 프랑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척당 200억 원. 연간 약 25척을 건조하니까 계산이 나오죠. 1년에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한국에서 프랑스로 흘러갔습니다. 45년 동안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죠.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면 그 5천억 원의 흐름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돌렸죠. 뭐가? 2년이야. 삼성중공업이 KC-EC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2년 전이라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기사 본문에 명확히 적혀 있었죠. 2023년 하반기 착수. 2025년 상반기 상용화 성공. GTT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20년을 썼어. 20년. 4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기술. 그런데 한국이 2년 만에 넘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죠.
동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어 한국조선사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 15% 상승. 거래 정지 직전이야.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템스강을 내려다봤죠. 런던 금융가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 패닉에 빠져 있을 겁니다. 프랑스 GTT에 투자한 펀드 매니저들, 조선업 애널리스트들, 해운사 전략팀들. 45년간 절대 흔들리지 않던 구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리에 있는 옛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앙투안, 이거 진짜야? 답장은 3분 후에 왔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GTT 본사가 비상이야. 이사회 긴급 소집됐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KC-EC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한 논문 초록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연구진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였죠. 이중 방벽 구조와 완충층 설계를 통한 극저온 내구성 향상.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존 GTT 시스템은 단일 멤브레인 구조였습니다. 극저온의 충격을 한 겹의 방벽이 모두 감당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KC-EC는 달랐습니다. 이중 방벽 사이에 완충 구조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냉기를 1차로 흡수하고 두 번째 층이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었죠. 극저온 환경에서 두 개의 방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수축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균열을 만듭니다. 0.01mm의 균열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데이터를 찾았죠.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13시간 30분 동안 압력 유지율 100%, 누출율 0.00%.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25년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프랑스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진리였죠. 그런데 그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이드 성급 아시아 담당 이사인 제임스가 들어왔죠. 여러분,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30분 후 대회의실로 모이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마이클, 자네 한국 쪽 인맥 있지? 팩트체크 좀 부탁하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나가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한 이름에서 멈췄죠. 박은지. 10년 전 국제해양기술 포럼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그분은 이렇게 말했었죠. 언젠가 우리가 만든 도면으로 배를 띄울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은지의 말이 현실이 된 걸까요? 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박 선장님, 오랜만입니다. KC-EC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마이클, 반갑습니다. 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접 만나자고요? 그 말은 한국에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톰슨에게 말했죠.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나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어디? 서울. 톰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죠. 런던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편은 오늘 저녁 8시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 위에 프랑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시대. 배를 만들면 프랑스가 돈을 벌던 시대. 그 시대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판단해야 했죠. 25년 경력의 기술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12시간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C-20 관련 기사를 수십 개 읽었죠.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택시를 타고 강남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소 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은지가 보낸 주소였죠. 여기서 자료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후 4시 저는 연구소 3층 자료실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죠. 박은지 선장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표지의 제목이 선명했죠. KC-1 프로젝트 최종 실험 실패 보고서 2013.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가 나왔습니다. 2010년 착수. 한국 조선 3사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산 LNG 화물창 개발 계획. 목표는 GTT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실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초기 테스트는 순조로웠죠. 문제는 영하 100도를 넘어서부터였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최종 극저온 테스트 날짜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냉각 시작. 목표 온도 영하 163도. 오후 1시 22분 영하 150도 도달. 미세 진동 감지. 오후 2시 18분 영하 160도 도달. 2번 구역 콜드스팟 발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콜드스팟. 국부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오후 2시 31분 2번 구역 균열 확인. 길이 15cm. 실험 중단.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cm 균열. 실제 운항 중이었다면 대형 참사였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 섹션으로 넘어갔죠. 원인 1 멤브레인 소재의 극저온 내구성 부족. 원인 2 용접 지점의 열팽창 개수 차이로 인한 응력 집중. 원인 3 냉각 속도 제어 실패로 인한 콜드스팟 형성.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손글씨 메모가 제 눈길을 끌었죠. 장비의 한계인지 우리의 한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정도 예산과 시간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 실패인지 아니면 단지 포기인지.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쏟아진 기사들이 빼곡했죠. 국산 LNG 화물창 개발 실패. 2천억 혈세 낭비. 한국 기술로는 역부족. GTT 의존 불가피. 조선업계 결국 프랑스의 무릎.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기사톤은 냉소적이었죠. 그들은 기술을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조롱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KC-1 프로젝트 공식 종료. 참여 연구원 7명 전원 사직.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원 사직. 그들은 실패의 책임을 지고 떠난 겁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나는 보고서를 읽는 동안 한 페이지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 3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얇았죠. 10장 남짓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KC-1 재검토 의견서 박은지.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 실패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자원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3년을 썼지만 GTT는 20년을 썼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은지는 KC1 프로젝트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선박 운항 경력 12년의 베테랑 선장 출신이었죠. 그분은 실패 이후 모든 실험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콜드스팟은 냉각 장비의 성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균열은 용접 로봇의 정밀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기술 설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걸 구현할 도구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술 설계는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은 KC1이 실패가 아니라 미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 후 장비가 발전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KC1의 데이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2013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10년 후라면 2023년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선생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죠.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은지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때 런던 포럼에서 만났었죠. 박은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파일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다 읽으셨나 봐요. 네. 그런데 왜 10년이나 걸린 겁니까? 박은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돈이 없었어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KC1 실패 이후 아무도 국산 기술을 믿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을 때까지, 회사가 여유를 가질 때까지, 그리고 장비가 발전할 때까지. 저는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KC2C는? KC1의 복수입니다. 박은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한계가 아니었어요. 포기였죠.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포기한 겁니다. 박은지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제게 보여줬죠. 내일 통영 조선소로 가실 거죠? 거기서 KC2C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거대한 화물창 내부 사진이었죠. 은빛 멤브레인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 위에 프랑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시대. 그 시대를 끝낼 겁니다. 박은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데이터가 새로운 설계의 기초가 됐다는 걸. 실패를 조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용기였다는 걸. 그리고 박은지, 그 이름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10년을 버텼다는 걸. 내일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새벽 6시 서울역에서 만나요. KTX로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말했죠. 마이클 선생님. 한국의 기술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자료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겠다. 새벽 6시 서울역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서 박은지를 기다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KTX가 조용히 서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지가 배낭을 메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한 복장이었죠. 통영까지 3시간입니다. 가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우리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차는 거의 비어 있었죠. 박은지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자료를 보셨으니 대략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뒤로 물러났죠. 박은지가 화면을 켰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였죠. 거기엔 KC1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이었어요. 제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박은지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7명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KC 일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이에요. 1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누군 중소기업으로 갔고, 누군 조선소를 아예 떠났고.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봤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단했어요. 다시 하자고. 박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처음엔 다들 거절했어요. 당연하죠.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KC1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재분석한 결과를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이 가득한 문서였죠. 콜드스팟이 왜 생겼는지,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10년 전엔 몰랐던 걸 이제는 알았어요. 장비가 발전했으니까요.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온도 분포 패턴이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표시돼 있었죠. 이게 콜드스팟입니다. 냉각이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지점이죠. 박은지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냉각 장비는 분당 5도씩 온도를 낮췄어요. 너무 빨랐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분당 2도입니다. 시간은 2배 걸리지만 안정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돌아온 겁니까? 네. 한 명씩요. 결국 7명이 다 모였어요. 박은지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통영 조선소 연구동 앞이었습니다. 7명이 나란히 서 있었죠. 2023년 10월 첫 회의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박은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오가 느껴졌죠. 열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박은지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죠. 마이클 선생님, KC2C의 핵심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중 방벽입니다. 박은지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죠. GTT 시스템은 단일 멤브레인이에요. 한 겹의 방벽이 영하 163도를 모두 견뎌야 하죠. 저는 도식을 봤습니다. 얇은 선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2겹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층이 냉기를 1차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이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죠. 그 사이는요? 완충 구조입니다. 진공 단열재와 미세 공기층이 있어요. 저는 도식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 선 사이에 작은 점들이 촘촘히 그려져 있었죠. 이론적으론 완벽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2개의 방벽이 서로 다른 속도로 수축할 겁니다. 그 차이가 새로운 균열을 만들 테고요.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실험에서 드러났죠. 태블릿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험실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 안에 은빛 멤브레인이 설치돼 있었죠. 2023년 12월 첫 극저온 테스트였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니터에 온도가 표시됐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영하 155도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영하 160도에서 영상 속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로 달려갔죠. 1번 방벽과 2번 방벽 사이 간격이 벌어졌어요. 0.08mm.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허용 범위는요? 0.05mm입니다. 박은지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실험은 실패였어요. 10년 전과 똑같았죠. 저는 박은지를 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요? 박은지가 웃었습니다. 우린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첫 실험 하나로 포기할 리 없죠.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실험이 중단된 후였죠. 연구동 휴게실이 나왔습니다. 7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간격이 문제라면 완충제를 바꿔봅시다.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축계수가 다른 소재를 써보죠. 박은지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를 분석했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완충제를 3가지로 바꿔봤죠. 2번째 실험, 3번째 실험. 1년 6개월 동안 30번을 반복했습니다. 30번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중 27번이 실패였어요. 박은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았고 그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기초가 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7번의 실패. 보통 사람이라면 5번째에 포기했을 겁니다. 실패의 숫자들을 희망의 공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은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증명한 겁니다. 프랑스는 기술로 지켰지만 한국은 의지로 돌파했습니다. 열차가 천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28번째 실험이 전환점이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완충제를 복합 소재로 바꿨죠. 세라믹과 폴리머를 층층이 쌓은 구조였어요. 결과는요? 간격 변화 0.03mm. 허용 범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네. 성공이었어요. 박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영하 163도에서 12시간 동안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제로.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믿기 힘듭니다. 저도 그날 울었어요. 박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복수한 거니까요. 열차가 대전을 통과했습니다. 박은지가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통영 조선소에서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의 푸른 물결이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인간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신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용접기로 싸웠습니다. 도면 한 장 없이 자존심 하나로. 이건 더 이상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수였습니다. KTX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죠. 창밖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저기입니다. 박은지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연구동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죠. 입구엔 해양기술연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니 6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으로 봤던 얼굴들이었죠. 소개합니다.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 오신 마이클 앤더슨 선생님이세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수입니다. 구조설계 담당이에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재훈입니다. 냉각 시스템 엔지니어죠. 다른 이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모두 KC1 출신이었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죠.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연단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앙투안 르브룩, GTT 최고 기술 책임자.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앙투안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의 KC20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투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2년짜리 프로젝트로 45년 기술을 넘는다는 건 꿈이죠. 기술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앙투안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조롱이 섞여 있었죠. LNG 화물창 기술은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극저온 환경에서의 소재 거동, 용접 기술, 기밀성 검증. 이 모든 게 수십 년의 노하우로 쌓인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시도가 실패할 거라 보십니까? 실패라기보단 앙투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운항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는 실험실보다 훨씬 가혹하죠. 그의 말에 또 웃음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김현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날 밤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전부 모였습니다. 여기서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죠. 당연히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은지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그날 밤 우리가 한 말은 하나였어요.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자고. 저는 박은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긴장돼 있었죠. 45년 동안 우리가 겪은 모욕이 저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돌아섰습니다. 배를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내야 했던 굴욕. 기술을 빌려야만 했던 현실. 그 모든 게 저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 속에 담겨 있었죠. 김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실험실을 나가기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험선 말씀이십니까? 네. 한국호요. 박은지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선박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LNG 실험선을 개조했어요. KC-20 화물창을 장착하고요. 저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선체 중앙에 거대한 화물창이 표시돼 있었죠. 용량은요? 18,000세제곱미터입니다. 실제 운반선의 10분의 1 규모죠. 이재훈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조건은 동일해요. 영하 163도 12시간 이상 유지. 실제 운항 환경과 똑같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압력 센서, 누출 감지기. 모든 게 정밀하게 배치돼 있었죠. 언제 출항합니까? 모레입니다. 4월 2일 새벽 6시.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통영에서 제주까지. 왕복 700km 항해 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제가 동승할 수 있습니까?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물론이죠. 증인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에 회색 선박이 정박해 있었죠. 중형 크기였습니다. 저게 한국호입니다. 선체에 코리아 H01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일 최종 점검이에요. 모레 새벽 출항하고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오후에 실물 보러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한국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컸습니다. 선체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죠. 올라가시죠. 박은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갑판에 올라서자 엔지니어 몇 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죠. 이쪽입니다. 박은지가 선미로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해치가 열려 있었죠. 화물창이에요. 저는 해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빛 멤브레인이 내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죠. 내려가 볼까요? 우리는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물창 내부는 서늘했어요.
저는 멤브레인 표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중 방벽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박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스테인리스 합금이고요. 두 번째 층은 특수 세라믹 코팅입니다. 그 사이에 완충 구조가 있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센서들이 격자처럼 배치돼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 120개, 압력 센서 80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김현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센서 위치가 표시된 3D 맵이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0.01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담긴 무기였죠. 우리는 화물창을 나왔습니다. 갑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은지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건 웃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가면이었어요. 저는 박은지를 봤습니다. 프랑스가 웃은 건 여유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 때문이죠. 45년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앙투안의 미소 속엔 긴장이 섞여 있었죠. 모레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박은지가 한국호를 돌아봤습니다. 바다가 심판할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저는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코리아 H01이라는 글자가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죠. 런던 제임스 이사였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어떤가? GTT 측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네. 한국 테스트 결과에 대한 독립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직접 승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48시간 후 결과를 보내드리죠.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통영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한국호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점검이 끝나고 모레면 출항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벽은 차갑지만 한국의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45년 독점이 흔들리는 소리가 파리까지 들릴 듯 했습니다. 프랑스가 웃는 동안 한국은 밤새 불을 켰어요. 이젠 말이 아니라 바다가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4월 2일 새벽 5시 30분. 통영항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한국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체가 희미하게 보였죠. 엔진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박은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승선했습니다. 갑판엔 이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김현수, 이재훈, 그리고 나머지 5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타실로 가시죠. 박은지가 앞장섰습니다. 조타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정면에 대형 모니터 6개가 걸려 있었죠. 각각 온도, 압력, 진동, 누출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중앙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시스템 체크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센서 120개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 25도. 압력 정상. 센서 이상 무. 이재훈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6시 정각. 한국호가 출항했습니다. 엔진음이 높아졌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두가 멀어졌습니다. 박은지가 선장석에 앉았습니다. 제주까지 350km. 왕복 12시간 예정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가 표시됐습니다. 25도. 아직 평온했죠. 냉각 시작은 언제입니까? 1시간 후요. 연안을 벗어나면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호는 남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날씨는 맑았죠. 오전 7시. 냉각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도에서 천천히 내려갔죠. 20도, 15도, 10도. 저는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곡선이 부드러웠습니다.
분당 2도씩 하강 중입니다. 정상이에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조타실이 조용했습니다. 엔진음과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오전 8시. 영하 50도 도달. 1차 방벽 정상. 김현수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온도 센서 120개가 모두 같은 값을 보였습니다. 균일하게 냉각되고 있었죠.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없음. 이재훈이 확인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KC1도 초반엔 이랬습니다. 문제는 영하 150도를 넘어서부터였죠. 오전 9시 30분. 영하 100도 도달. 김현수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더 가까이 봤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영하 110도, 120도, 130도. 조타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박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영하 150도 도달.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KC1이 무너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주시했습니다. 온도가 계속 떨어졌죠. 영하 152도, 155도, 158도. 압력 정상. 센서 이상 무. 이재훈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영하 160도 도달. 김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 삑, 삑.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2차 방벽 진동 감지. 구역 7번. 이재훈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떴습니다. 그래프 한 지점에서 선이 흔들렸죠. 진동 수치는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0.03mm. 허용 범위 아니지만 계속 증가 중입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동 그래프가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0.03, 0.035, 0.038. 압력 변동 발생. 7번 구역 2차 방벽. 이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타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숨소리조차 데이터를 흔들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박은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침착했습니다. 허용치는요? 0.05mm입니다. 그럼 아직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박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한다고요? 박 선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동 수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0.04, 0.042, 0.044. 허용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는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영하 161도. 목표까지 2도 남았습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하강합니다. 박은지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진동은 올라갔습니다. 영하 162도. 진동 0.046mm. 영하 162.5도. 진동 0.048mm. 허용치 0.05mm까지 0.002mm 남았습니다. 조타실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영하 163도 도달. 김현수가 외쳤습니다. 목표 온도였습니다. 진동 수치는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0.049mm. 허용치 직전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0.049. 허용치 0.05까지 0.001mm 차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온도 유지 시작합니다. 김현수가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고정됐죠.
진동은 여전히 0.049mm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진동 수치가 그대로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0.049mm였습니다. 저는 과거 KC1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처음엔 버티는 듯 보였죠. 하지만 3분 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진동이 움직였습니다. 0.048mm. 내려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분 후 0.046mm. 5분 후 0.043mm. 진동이 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안정화 중입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10분 후 진동 수치가 0.035mm로 떨어졌습니다. 박은지가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간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진동 수치가 0.03mm로 안정됐습니다. 누출률 0.00%. 압력 유지율 100%. 김현수가 보고했습니다. 조타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3시간을 버텨야 했죠. 오후 12시, 1시, 2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안정적이었죠. 한국호가 제주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회항합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통영으로 향했죠. 오후 6시. 영하 163도 유지 12시간 경과. 김현수가 보고했습니다. 진동 0.03mm. 압력 유지율 100%. 누출 제로. 이재훈이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오후 7시 30분. 13시간 30분 경과. 테스트 종료 준비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온 시작하세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영하 100도, 영하 50도, 0도. 오후 9시. 온도 25도 복귀. 모든 센서 정상. 김현수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조타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재훈이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조타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바다가 정직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은지 옆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 통영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프가 안정됐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45년간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 영하 163도의 벽. 오늘 한국은 그 벽을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떨렸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63도의 바다 위에서 기술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날 바다가 처음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8시. 한국호가 통영항에 입항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 조선소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이었습니다. 박은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박이 부두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하선했죠.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13시간 넘게 버텼습니까? 누출은 없었습니까? 박은지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니터가 이미 켜져 있었죠. 김현수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국제해양 데이터망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로이드 성급, DNV, ABS. 세계 3대 선급 인증기관에 동시 전송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7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제임스 이사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데이터 받았네. 믿을 수 없어. 정말 13시간 30분을 버텼다고? 네. 제가 직접 승선해서 확인했습니다. 누출률은 0.00%입니다. 압력 유지율 100%.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평온했습니다. 오전 9시. 제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BC 속보였습니다. 한국, 45년 프랑스 기술의 벽 허물다.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KC-EC 화물창 시스템이 13시간 30분간의 극저온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했다. 영하 163도에서 누출률 제로를 기록하며 프랑스 GTT의 45년 독점을 깨뜨렸다. 다음엔 로이터였습니다. 기술 독립 선언, 한국, LNG 화물창 자립 성공. CNN도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불가능을 지운 나라 한국의 기술 혁명. 저는 박은지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은지가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죠. 믿기지 않네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모니터에 떴죠.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LNG 화물창 기술을 완전히 자립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KC-EC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45년간 도면 한 장에 묶여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면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주목했습니다. 45년간 도면 한 장에 묶여있던 나라가 이제 도면을 만든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로이드 성급 런던 본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KC-EC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다. 13시간 30분간의 해상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상회했다. DNV와 ABS도 연이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인증기관들이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언론 사이트를 확인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한국 기술력 마침내 프랑스 넘어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조선 강국 한국 기술 주권까지 확보.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도 보도했습니다. GTT 독점 시대의 종말.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증명했습니다. 오후 12시.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옛 동료 앙투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봤어. 데이터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야. 다시 시작하고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낼 줄은 몰랐어. 앙투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비상이야.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 다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오만이었어. 기술의 오만함이었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통영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은지가 연단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죠. 13시간 30분 누출 제로. 완벽한 성능 검증이었습니다. 박은지가 화면을 켰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 GTT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수합니다. 박은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온도 안정성과 진동 제어 부분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연간 약 5조 원의 로열티 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출 효과까지 합치면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독립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박은지를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박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벽 위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동안 우리가 겪은 모욕. 이제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기술의 독립선 업문이 통영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K기술을. 45년간 도면을 빌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참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침묵했습니다. 역사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런던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나라의 것이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바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국호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꿈꾸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를 한국이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국제해양기술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죠. 전 세계 40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일본 조선공학회, 미국 해양기술학회. 업계 거물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CEC. 저는 2층 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홀이었죠.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글자가 떴습니다. 기술 주권의 시대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였습니다. 박은지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수와 이재훈도 함께였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로이드 선급의 마이클 앤더슨 수석 분석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10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든다고. 오랜 역사가 곧 실력이라고. 그래서 45년간 프랑스 GTT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KCEC 테스트 데이터가 나타났죠. 한국은 2년 만에 그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C1 실패 보고서 표지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실패했습니다. 2천억 원을 쓰고도 무너졌죠.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박은지와 7명의 엔지니어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장비가 발전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호가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2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8번째 성공했죠. 영상 속에서 온도 그래프가 영하 163도에 도달했습니다. 13시간 30분. 누출률 제로. 압력 유지율 100%. 홀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신념입니다. 기술은 결국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0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박은지를 봤습니다. 그분이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DNV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KC-EC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연간 5조 원의 로열티가 사라집니다. 한국조선 3사가 매년 프랑스에 지불하던 돈이죠.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연구개발비로 돌아갑니다. KC3, KC4로 이어지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되죠. 일본 미쓰이 조선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GTT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가 아닙니다.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표준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복제한 게 아니라 재창조했습니다. 이중 방벽 구조는 GTT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죠. 미국 해양기술학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기술 주권이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꿈꾸는 자유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45년 동안 한국은 배를 만들 때마다 프랑스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 도면을 써도 되는지, 저 소재를 바꿔도 되는지. 그게 기술 종속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조선소 전경이 나타났죠. 이제 한국은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박은지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국영 해운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박 선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가 LNG선 20척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KC-EC 시스템으로 건조하고 싶습니다. 박은지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죠. KC-EC를 원한다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면을 빌리지 않는 날 산업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녁 7시. 포럼 공식 만찬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박은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로고가 나타났죠. KC3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합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수소 운반선용 차세대 화물창 기술입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박은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음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KC-EC로 우리는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KC3로 우리는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박은지도 잔을 들었죠. 축하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당신도 이 이야기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런던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 독립과 새로운 시대. 본문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이해했고 결국 창조했다. 전 세계가 놀란 건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였다.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철학을 만들었다. 기술 주권은 GDP보다 큰 자산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KC3 설계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보다 깊은 기술을 향한 다음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에 이제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철학의 독립이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제 서울과 거제에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저는 다시 통영에 있었습니다. KC-EC 테스트 성공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택시가 조선소 정문에 멈췄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KC3 수소 시대를 향한 항해.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항구가 분주했죠. 거대한 LNG선 3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 측면에 새겨진 글자를 봤습니다. KC-EC 시스템 장착. 이제 한국이 만든 배엔 프랑스 이름 대신 한국 기술이 새겨졌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지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요. 바쁘셨죠? 박은지가 웃었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주문이 쏟아져서요. 우리는 연구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은지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저 배들 보이세요? 전부 이번 달 출항합니다.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로 가죠. 모두 KC-EC 시스템입니까? 네. 4월 이후 계약된 선박은 전부 우리 기술이에요. 저는 선박들을 바라봤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거대한 선체들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연구동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깔끔해졌습니다. 벽에 새로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액자였습니다. 로이드 성급 인증서였죠. KC-EC LNG 화물창 시스템 마이너스 국제표준 인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두 번째 액자는 DNV 인증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ABS였죠. 세계 3대 성급이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저쪽 봐요. 박은지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문서 액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GTT 로열티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빨간 대각선이 그어져 있었죠. 종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역사가 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저게 박물관 전시품이에요. 박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누구의 도면도 필요 없어요. 저는 박은지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수와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김현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빴죠. 좋은 의미로요. 이재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데이터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KC-EC 적용 선박 23척. 누적 운항거리 48만 킬로미터. 고장률 제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실제 운항에서도 완벽하다는 뜻이군요. 네. 실험실 데이터와 동일해요. 김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였죠. 로열티 절감액 6개월 누적 2조 5천억 원. 신규 수주액 8조 원.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만에 2조 5천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프랑스로 가던 돈이 한국에 남은 것이죠.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절반은 KC 3개발비로 갑니다. 나머지는 생산 설비 확충이죠. 박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해외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은지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눈이 갔습니다. 샹티에 드 라틀랑티크? 프랑스 조선사였습니다. 네. 생소하죠? 프랑스 신생 조선소예요. 박은지가 웃었습니다. GTT와 경쟁하려고 만든 회제입니다. 그런데 자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술 도입을 요청했죠. KC-EC 라이선스를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사간다고요? 아이러니하죠. 박은지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계약 금액이 척당 150억 원이에요. 우리가 45년 동안 GTT에 낸 돈의 75% 수준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45년 동안 한국이 프랑스에 돈을 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한국에 돈을 냅니다. 이젠 우리가 세계의 매뉴얼을 만들어요. 박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의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럼요. 1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박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만든 전시실이었죠.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KC1 프로젝트 사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 실패 당시 모습이었죠. 다음은 10년의 공백기였습니다. 텅 빈 연구동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KC2C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박은지와 7명의 엔지니어가 밤샘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마지막 벽면엔 한국호 테스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조타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의 기록이에요. 박은지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전부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들을 봤습니다. 각각의 사진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좌절과 희망, 절망과 집념. 전시실 중앙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죠. 뭡니까? KC1 실험에서 균열된 멤브레인 조각이에요. 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증거죠. 하지만 우린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KC2C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박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도전의 시작이었죠.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은지가 멈춰 섰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고마워요.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이 돼주셔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세계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본 걸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당신들이죠. 박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죠. 저기 봐요. 박은지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한 척의 배가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건조된 LNG선이었죠. 오늘 첫 항해예요. 호주로 갑니다. 저는 배를 지켜봤습니다. 선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KC2C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그 배는 한 번도 프랑스 기술을 쓰지 않았어요. 박은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죠. 기술은 차가웠지만 인간의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세상에 던진 답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꿈.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배가 이제 작은 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도면을 빌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신념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KC2C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기술, 인간보다 따뜻한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기적의 공식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통영 항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지가 연구동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오늘도 KC3 설계 회의가 열려요. 수소의 바다를 향한 다음 항해죠. 저는 불빛이 켜진 창문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겠어요? 박은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KC3 테스트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저는 통영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출장 보고서 잘 봤네.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세계가 변하고 있어. 한국이 그 중심에 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신력과 기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나는 목격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다. 포기하지 않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45년. 프랑스가 만든 벽 앞에서 한국은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배를 만들수록 남의 나라가 부자가 되던 시절. 도면 한 장에 목줄이 묶여있던 시대. 그 굴욕의 역사가 2025년 4월 통영 바다에서 끝났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기억을 품고 묵묵히 준비한 7명의 엔지니어. 27번의 실패를 겪고도 28번째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영하 163도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뜨거운 신념으로 싸운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진다고. 이제 한국이 만든 배엔 한국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벽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벽이 아무리 높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기술 독립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저력을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